예, 손준 선생님한테 배운 학생이 없죠. 제가 80년대 후반생이니까 제 나이 또래 중에서 손준 선생님의 근처에도 안 가본 사람은 없습니다. 뭐냐면 직접 수업을 듣지 않았다 하더라도 선생님이 만들어 놓은 학원에 갔거나 인터넷 온라인 강의를 들었거나 있으면은 누구든지 다 제자고 누구든지 고객입니다. 그리고 어른이 돼서도 그걸 떠날 수가 없더라고요. 대학생이 돼서도 대학교 전공이나 교양에 관련된 게 학교 수업으로 부족하니까 또 사교육을 받게 됐고 자립적으로 공부하지 못하는 대학생이 대학생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런 걸 따질 때가 아니죠. 그냥 가르쳐준다는 분이 있으면은 메가스터디에서 만들어 놓은 대학생을 위한 그런 것들이 대학생을 위한 강좌들이 있으니까 그거 가서 들어야죠. 고등학교 때 공부 똑바로 안 했는 거를 빨리 반성을 하고 대학 수학이라든가 이런 것들 들었습니다. 일단 표를 들어보면은 대한민국의 인구 구조가 부모님 세대와는 다르게 앞으로, 그러니까 지금부터 대학에 들어갈, 지금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아이들이 사회에 나올 때가 되면 완벽한 역삼각형이 되니까 이 모순된 인구 구조 때문에 부모 세대와 같은 못해서 죄송한 경제 성장률에 너무도 다른 패러다임이 있어야 되고 사교육 시장이 10년에서 20년 사이에 사라진다고 하셨잖아요. 아닙니다. 사교육 시장은 더 팽창합니다. 그러니까 중학교, 고등학교와 같이 대학 입시를 준비하기 위한 사교육 시장이 없어진다고 말씀하시면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군요 할 수 있지만 사교육 시장 자체는 더 커집니다. 그 이유는 학교가 학교답지 못하기 때문이죠. 일단 교육 현장이 얼마나 파괴되었는지, 공교육이 무너졌기 때문에 선생님과 같은 사교육이 잘 된 거예요. 근데 앞으로는 더할, 지금 코로나 딱 돼갖고 등교 안 하고 온라인 수업 듣다 보니까 학교 선생님들이 애들을 가르칠 수 있는 자질이 있는 경우가 생각보다 적었다는 게 다 탄로가 나지 않습니까? 초등학교 수업, 고등학교 수업 전부 다 온라인으로 해보니까 부모들도 학력 편차가 있지만 정상적인 고등교육을 받은 부모가 봤을 때는 이런 선생님한테 애를 보내도 되나 싶을 정도로 교수 능력이 부족한 선생님들이 계속 나옵니다. 근데 이거는 선생님들이 교수 능력이 부족한 채로 교사가 됐기 때문에 문제가 아니고, 선생님들이 교사가 되기 위한 훈련을 받고 사범대학 졸업해서 임용을 통과하던 그 시대에 배웠던 교수법으로는 다룰 수 없을 정도로 지식의 량이 엄청나게 팽창했기 때문이지 선생님들이 공부를 자질이 없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공교육이 해결하지 못하는 영역이 점점 더 드러납니다. 그리고 저는 대학교를 정말 길게 다닌 사람이기 때문에 2005년에 처음으로 학부로 입학을 해가지고 중간에 휴학하고 남의 나라 가서 취직해서 정사원으로 일하다가 휴학 끝나고 다시 들어와가지고 학부를 마지막으로 마쳤을 때 2018년 2월에 졸업했기 때문에 동북아시아에서 최장기간 학부를 다닌 사람이기 때문에 대학교의 교육이 어떤 식으로 바뀌었는지도 제일 잘 알고 있습니다. 중등 교육의 결과가 대학교 교육이 들어와서 얼마나 큰 차이를 벌리는지 몰라요. 예전에는 예를 들어서 A대학, B대학이 있는데 A대학의 수능 성적이 높고 B대학의 수능 성적이 낮다고 했을 때 A대학과 B대학을 졸업한 학생들의 수준이나 학생들의 변별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입학 성적이 높고 입시 경쟁이 치열한 학교를 졸업한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학교 졸업한 사람들보다 어느 정도 지능 수준이나 이런 것들이 더 갖춰져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지표로서 유효했는데, 그래서 나온 게 뭡니까? 대기업에서 적성검사 하잖아요. 그 사람이 졸업한 대학 졸업장에 적혀있는 학교 이름이 이 지원자 직무 능력에 대한 척도가 일절되지 않기 때문에 다시 다 백지로 돌리는 겁니다. 그래서 명문대를 졸업을 해도 대기업에 못 간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학교를 졸업한 거, 어느 대학을 졸업했느냐를 가지고 이 사람이 업무 능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확인할 수가 없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그 이유는 지식의 양은 무제한으로 팽창하고 있고 대학 교육은 4년밖에 안 되기 때문, 그리고 입학 시험 같은 것도 대학교가 마음대로 할 수 없잖아요. 정치적인 올바름을 이유로 대학교가 자기가 원하는 학생을 뽑지 못하게 해놓은 데다가, 그래서 대학교가 자기가 원하는 교육 목표에 어울리는 학생을 뽑지도 못하고 그냥 줄 서는 대로 경쟁률대로 지원자 들어오는 거대로 원하지 않는 그런 학생을 뽑아요. 그게 첫 번째 문제고, 두 번째는 학부가 4년밖에 안 되는 거 가지고는 어림도 없다는 거예요. 130학점 가지고는, 그러니까 70년대 80년대 대학을 나온 사람들의 상대적 위치, 지금 130학점을 듣고 학부를 졸업하는 사람들의 상대적 위치를 비교해 봤을 때 1970년대 대학교를 한국에서 졸업한 사람의 상대적인 학식의 수준을 봤을 때 그거를 2015년 내지는 20년 사이에 대학교를 졸업한 사람들의 수준을 갖다 대면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지금 대학교 학부를 4년 만에 졸업한 사람이 취득한 학점 가지고는 과거
과거에 저 좀 명문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수준도 안 돼요. 상대적인 위치가. 그렇게 됐기 때문에 대학을 졸업을 해도 취직이 안 되는 거예요. 네. 번째는 경제가 많이 바뀌었다는 거. 산업구조가 바뀌었다는 건데 연설에서 말씀하시다시피 4차 산업시대가 되니까 전통적인 사무직이 없어질 거다. AI 시대,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그 말 알겠는데 그렇게 해서 사라지는 업종과 태어나는 업종이 새로 등장하는 있는데 새로 등장하는 업종은 기존의 교육을 가지고는 만들 수 없는 영역에 있습니다. 기존의 교육이 만들 수 없기 때문에 대학 학벌이 아니라 실무 능력으로 간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질문이 이어지겠는데요. 실무 능력이 정말 좌우한다는 말이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실무 능력은 어디 가서 쌓냐고. 바로 여기입니다. 실무 능력은 어디 가서 쌓냐고. 어디 가서 쌓을 건데요. 패러디 중에서 경력직만 뽑으면 신입은 어디 가서 경력을 쌓냐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거하고 일맥상통하지는 않지만 그러면 실무 능력은 어디 가서 쌓냐고요. 그래서 유일하게 실무 능력인지 아닌지를 결정할 수 있는 거는 이제는 더 이상 고용이라는 형태로는 측정할 수가 없어요. 회사마다 인사 정책이 다르고 심지어는 경영진이 자질이 부족해서 직원을 정상적으로 평가할 수 없을 수준의 저수준의 인재인 경우도 있긴 해. 이제는 자기가 세운 회사에서 얼마나 많은 매출을 올렸는지 그것만이 척도로 남잖아요. 실무 능력이라는 게. 아니면 매출을 얼마나 늘렸느냐, 비용을 얼마나 줄였느냐 이걸로 딱 나뉘게 되잖아요. 회사에서. 그렇게 되기 때문에 실무 능력이라는 말 자체도 이미 힘든 거고 또 하나는 수익과 비용을 측정하는 측정 도구에 맞지 않는 그걸 초월해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라는 게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전통적인 경영학이나 천재적인 학자들이 아무런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리스크를 얼마나 부담을 하고 자기가 얼마나 적은 시간에 많은 성과를 내는지에 따라서 결정되는 시대가 된다는 실무 능력이라고 하는 말이 될 텐데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모두가 다 창업을 하는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연설에서 말씀하시는 조카니 정말로 그 예고 나와서 대학도 수석 졸업하고 로스쿨 나와서 변호사 사무실에 취직했는데 월 300만 원밖에 못 받는다고 한탄하더라 하는 거는 그거는 그렇게 뛰어난 능력을 가진 사람이 취직을 했기 때문인 겁니다. 자기가 자기 세계를 만들고 자기 사무실을 잘 운영을 했다면 그리고 자신이 그렇게 뛰어난 인재라면 주변에도 뛰어난 인재가 있을 테니까 그 인재들을 잘 써서 자신의 세계를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주는 대로 받아 먹어야 되기 좋은 학교를 나와도 소용이 없으니까 이제는 사교육 시장이 끝났다라고 얘기하시면 안 돼요.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는 제 주요 고객은 사장님들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요새는 그런 게 일어나요. 처음부터 사업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 사람들이 사업을 시작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진짜 사업을 해야 될 사람들이 취직을 해버리고 진짜로 사업을 시작하면 안 될 사람들이 취직을 못 해갖고 사업을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나는 수많은 결핍들을 더 많은 돈으로 해결해야 되는데 어느 순간이 되면은 돈으로 해결하지 못한 단계까지 가 있는 거예요. 인구역 피라미드는 사실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인구역 피라미드는 엄청난 축복이에요.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고 외화를 쓸어오는 상품이 뭐가 있죠? 대표적으로 반도체입니다. 반도체 제조 공정에서 반도체를 직접 만드는 순간에 사람 손이 들어가나요? 아니요. 이 연필심이 아니라 볼펜심이 아니라 샤프심보다 더 얇은 침으로 따다다다 꼽는 겁니다. 이제 더 이상 부가가치는 사람이 만들지 않는 시대가 된 겁니다. 그런데 부가가치를 만들지도 못할 사람의 머리수가 많이 늘어나봤자 됩니까? 결국에는 다 잉여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노동시간을 늘린다고 해가지고 수익이 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인구가 늘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과 일본과 같은 나라는 자연스럽게 새로운 아이가 태어나지 않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새로운 아이가 태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전통적인 GDP 측정 방식에 문제가 있는데 아마 그 선생님이시고 저보다 더 인생을 길게 살았으니까 아무래도 대해서 더 많이 보실 수 있잖아요. 그리고 전공도 역사를 전공하셨으니까 저보다 더 많은 역사를 공부하셨을 테니까 아마 측정하는 도구가 노동시간하고 수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나라에 측정하는 도구를 GDP도 산출 방식이 그렇잖아요. 노동시간하고 노동시간당 효율성을 가지고 GDP를 측정하잖아요. 생산 측면의 GDP를 측정할 때. 그 기준으로 했을 때는 머리가 감소하면 GDP가 내려가는 거죠. 그런데 이제 GDP로 국가의 국부를 측정할 수가 없어요. 과거의 전통적인 경제에서는 노동과 자본을 결합해서 부가가치를 창출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그래왔는데 이제는 노동의 기여분이 거의 없어져 가고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전 세계를 다 지배하는 플랫폼을 만든 회사의 직원 수가 20명이 안 되고 그래요. 직원의 머릿수와 사업의 규모가 매칭이 안 되는 경우가 나온다는 거예요. 아직까지 그게 매칭이 되는 것들은 택배 배달하는 사업 같은 거는 사업의 크기가 매칭이 되겠지만 그렇게 지역에 밀착되어 있는 서비스가 아니고서는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 중에 사람 손으로 하는 게 없어요. 그리고 손주은 선생님을 가장 부자로 만든 건 사람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도구들이죠. 그러니까 강의는 한 번 녹화하지만 재생 횟수는 100만회, 1000만회 가잖아요. 재생 횟수가 늘어날 때마다 사람이 일했나요? 아니요. 온라인 서버가 일했어요. 인터넷망이 일했습니다. 컴퓨터가 일했어요. 학생이 가지고 있는 컴퓨터하고 스마트폰이 대신 일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인구가 늘어나도 부가가치가 창출되지 않아요. 그래서 자연 감소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집에 있지 말고 다 나와서 일을 하라고 했을 때 부가가치가 창출되던 시절에 생각을 가지고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면은 당연히 어두운 얘기밖에 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다니는 게 그 연설의 측면에서는 옳은 말씀이 맞아요. 그 연설로서는 맞는 거고, 목적은 듣는 사람이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학부모잖아요. 학부모들한테 아이들한테 지나친 기대를 가지지 마십시오. 경제적으로 아이들이 큰 보답을 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라는 목적에는 맞는만, 많은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절망적으로 생각할 필요도 없고 이민을 갈 필요도 없습니다. 이민 가면 뭐 달라질 것 같아요. 거기는 더합니다. 제가 바로 그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일본에서 일했던 사람이고, 저는 정사원으로 일했기 때문에 제대로 된 사원 교육을 받았어요. 이런 거 받고요. 이거 혹시 아세요? 시부사와 H라고 써있죠. 그래갖고 그 입사연수 때 그 창업자 집안 기념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와서 강연하고 이걸 주고 가거든요. 책 다 있는데, 제가 바로 그 일본에서 유학은 안 했지만 일본에 취직을 해서 정사원으로 일했던 사람인데, 내가 외국인 노동자로서 살아봤거든요. 손 선생님은 시대를 잘 타고 나셔서 외국인 노동자로 외국 나가서 을로 살아본 적이 없는 것 같고, 외국인 노동자가 을로 사는 그 입장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계시는데, 앞으로는 가도 소용이 없어요. 왜 소용이 없냐면 이민 간 나라도 좀 있으면 고령화 사회가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구가 젊은 생산 인구가 많은 나라들의 특징이 뭐냐면 태어나서 엄청나게 많이 죽어서 그래요. 영아 사망률이 진짜 높아요. 그리고 나이 들어서 병 걸리면 그냥 죽어야 되는 나라예요. 우리나라처럼 그냥 병 걸리면 가가지고 의사한테 가면은 막 약을 이렇게 주는 나라가 아니에요. 의사하고 약사가 동네마다 있지가 않아요. 그런 나라기 때문에 그런 데서는 뭐 하나 걸리면 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나라들은 통계적으로 젊은 사람들이 많게 잡혀요. 막 평균 연령이 25세 이렇게 잡히잖아요. 그런 나라들은 노인이 되기 전에 다 죽는 나라들이에요. 그리고 그런 나라도 오래 사는 사람들은 진짜 오래 살고 앞으로 그런 나라들도 잘 먹고 잘 살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예요. 그 나라에서 태어난 애들도 다 같이 스마트폰 들고 대에서 자각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더 이상 국가에서 넣는 그 세뇌에 안 통하기 시작할 겁니다. 때가 되면 몇 살이 되면 대학교 졸업하고 몇 살이 되면 결혼을 낳고 이거 안 할 겁니다. 거기 애들도 똑같이 결혼 안 할 거예요. 일본, 한국이 아니라 개발도상국도 똑같이 결혼 안 할 겁니다. 왜 그래요? 중국이 이미 그렇잖아요. 중국이 한자녀 정책을 강제로 했는데 이제는 한자녀 정책을 포기해도 청춘 남녀들이 결혼해서 애를 안 낳잖아요. 대학교 나와가지고 저기 찌라시 들고 영업하러 다녀야 되는데 중국이 개발도상국도 다 그렇게 끝납니다. 개발도상국도 고령화 됩니다. 그리고 외국인 노동자를 수입해와도 소용없어요. 왜냐면 외국인 노동자가 수입돼서 들어와서 캐시점만 해가지고 원천징수세 안 내고 그런 비제도권에서 음성적인 일만 하면은 돈을 잔뜩 벌어서 귀국하면은 부자가 될 수 있는데, 정상적인 취직을 해서 원천징수 다 하고 국민연금도 내고, 저는 일본 국민연금 수첩도 있는 사람입니다. 저 일본 국민연금 수첩 있어요. 그래서 하다 보면은 소득의 대부분을 사회보험을 내주다 끝나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과 일본 노인들을 위해서 국민연금을 내다 끝내기 때문에 외국인 노동자도 세금이 높은 나라에는 이주해 오질 않죠. 세금이 높으니까. 그래서 갑자기 인구수를 늘려도 소용이 없고, 거꾸로 젊은 인구가 많은 나라로 이사를 가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 그래프에 맹점이 있어요. 제일 큰 맹점이 뭔지 아세요? 인구 구조를 어떻게 파악하냐면 15세에서 65세 내지는 60세까지만 노동이 가능하다고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그 그래프가 틀린 겁니다. 나라마다 다릅니다. 한국과 일본 같은 나라는 65세가 아니라 70세가 넘어도 노동 가능 인구입니다. 개인차가 있지만 건강하잖아요. 지금 집집마다 외가, 친가, 할아버지, 할머니 다 합치면 4명쯤 있잖아요. 그 이상 있는 집도 있겠지만 4명 중에 1명 이상이 90세 이상 살지 못했다는 집이 드물어요. 4분 중에 1명 이상이 90세 이상 살았어. 이런 나라는 70세, 80세가 돼도 노동 가능 인구입니다. 반면에 되기 전에 죽고 암 걸리기 전에 30세나 40세 언저리에 이런저런 이유로 죽는 후진국은 어떻겠습니까? 통계상으로는 젊은 사람들이 넘치는 활발한 경제로 보이지만 그 모든 것이 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나라는 빨리 죽거든. 그런 나라에서는 15세부터 25세까지만 노동 가능 인구일 수도 있어. 그래서 국가마다 다 관습이 다르고 그 나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신체적인 특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일절 무시하고 15세에서 60세 내지는 15세에서 65세까지만 노동 가능 인구로 만들어 놓은 통계를 보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건데 현실하고 안 맞습니다. 안 맞아요.
예, 그래도 그 결혼해서 많이 고생도 하시고 삶의 이야기 들어보니까 고생 많이 하신 건 저도 알겠는데 지금은 모든 것이 난이도 다 100배 어렵습니다. 지금 일반 대기업에 부모 도움 없이 정상적으로 취직을 하려면 저처럼 이력서를 들고 아시아 전체에다가 다 돌아다니면서 면접 보러 다니든가 아니면은 부모를 바꿔야 돼요. 예, 그런 난이도인데 선생님 때는 그 정도 난이도 없었잖아요. 예, 그래서 좋은 시절에서 편하게 좀 더 많은 기회가 있었던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괜히 그 어두운 얘기 옮기고 다니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가 또 틀렸냐? 금융정책이 바뀌었다는 거. 다른 모든 조건이 일정하다면 선생님 말씀이 맞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저금리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리먼 브라더스 때처럼 돌아갈 그러니까 저금리가 계속 유지되다가 고금리로 전환되는 순간 자산 가치가 폭락을 해가지고 리먼 브라더스가 났다라고 일반적으로 얘기는 하지만 이제는 계속 저금리고 다 일본처럼 마이너스 금리 갑니다. 그 이유는 생산을 못하는 인구에 대해서도 굶어 죽지 말라고 계속해서 정부가 이전 지출을 해야 되는 거예요. 먹고 살라고 보조금을 주고 해야 되는데 결국 그 돈이 다 어디서 나옵니까? 국채지. 그래서 국채를 많이 발행하고 화폐량을 국가가 갖다 쓰기 시작하고 중앙은행도 그것에 대해서 반대 오퍼레이션을 못해요. 국가가 열심히 찍어가지고 화폐량을 남발해 놓으면 중앙은행이 이거를 시키는 역할을 하는 게 전통적인 역할이었잖아요. 정부가 재정 지출을 하면 중앙은행이 그걸 빨아들이는 역할을 했었는데 이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 역할대로 중앙은행이 하다 보면 너무도 많은 금융기관들이 도산할 것이고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재정적으로 파탄을 겪기 때문에 중앙은행도 적극적으로 정부가 만들어 놓은 재정 지출을 흡수하기 위한 오퍼레이션을 할 수가 없다는 거. 근데 그게 옛날에는 미국만 그랬어요. 그래서 미국 같은 나라는 적자를 통해서 전 세계 경기를 돌리는 그런 센터가 돼 있는데 미국의 적자는 빚이 아니고 자산이잖아. 빚이 아니고 자산이잖아. 네, 그랬었는데 그거를 모든 나라가 다 그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금리가 현재는 유럽과 일본 정도에서만 출현을 했고 조만간은 미국도 제로 금리 다음으로 마이너스 금리 갈 겁니다. 전 세계가 다 일본처럼 마이너스 금리를 하게 될 거예요. 정치적인 이유로. 재정 지출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으면 정권을 잃어버릴 테니까 모든 나라의 지도자들이 다 같이 화폐를 남발할 것이고 중앙은행 총재를 꼭두각시로 앉히겠죠. 그래서 중앙은행이 정부의 재정 지출에 반하는 오퍼레이션을 하지 못하게 할 겁니다. 다음 선거에 당선돼야 되니까.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뭐가 되냐면 선거를 하지 않는 정치 체제로 모두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봉건제로 리셋이 되는 거예요. 다시 황제, 왕 이런 거 나와야 되는데 그때 되면은 본인들이 족처럼 살 거라고 생각하나요? 아니잖아요. 아마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인구 구조가 줄어드는 것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축복이고 특히 말씀하셨잖아요. 어차피 일하지 못하고 놀게 될 건데 다 잉여고 엔터테인먼트 하게 된다 그러죠. 엔터테인먼트는 한 사람이 할 필요 없잖아. 한 명한테 집중되잖아. 유명한 연예인 사람들이 다 기억해 주나요? 아무래도 저보다는 노래 잘하는 가수 누구를 사람들이 더 많이 기억하잖아요. 그래서 엔터테인먼트야말로 정말 소수의 사람들이 하는 건데 많은 인구가 필요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발표 자체가 자기 모순이 있어요. 그러니까 인구가 줄어들어갖고 부가가치가 줄어든다 이 말 자체가 틀렸고 산업구조가 바뀌어서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게 된다고 말을 하면서 인구는 늘어나야 되는데 안 늘어나가지고 인구구조에 모순이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건데 그거는 모순이 아니고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자연스럽게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겁니다. 자연은 개개인을 위해서 존재하지 않고 자연 그 자체로 있다는 거를 더 긴 역사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계신 분이 알고 계실 텐데 왜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고 사교육의 형태는 과거에는 대학교를 가기 위한 사교육비가 몰렸었는데 이제는 성인교육으로 넘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제 채널 이름이 안대훈 성인학습 내비게이터입니다. 앞으로는 성인학습 시장이 진짜 커질 겁니다. 과거에는 대기업이 대규모로 공채를 해서 자신들의 직원들을 키웠던 그것들을 다 안 하기 시작할 거 아닙니까? 이제 사람이 많아봤자 회사의 성장하고는 관계가 없어지니까 신입사원을 안 뽑는 거지. 기존에 있는 직원들을 해고하는 거는 해고 비용이 많이 드니까. 그래서 신입사원을 안 뽑고 안 가르치는 방향으로 가면 그러면 정상적인 일자리를 찾아서 결국에는 조그만한 비즈니스를 계속 창업을 하게 될 텐데 그 비즈니스 창업하게 된 결과 어떻게 되겠어요? 경험이 부족하고 이렇게 되면 아웃소싱하거나 저 같은 사람을 고용해갖고 교육을 받는 수밖에 없죠. 컨설턴트 딜리버리까지 시키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걸로 바뀌는 겁니다. 산업구조가. 그래서 사교육 시장도 절대로 줄어들지 않아요. 대학 입시 사교육이 줄어든다는 거지 사교육 시장이 줄어들지 않습니다. 그게 제 오늘의 요지고요. 손준 선생님이 그렇게 말한다고 해갖고 기죽을 이유 없어요. 그거는 손준 선생님이 발표에서만 맞는 거고 현실하고는 안 맞아요. 그러니까 교육자로서 교육업에 대해서 말씀할 때만 맞는 얘기고 그거는
모든 사업가가 가지는 건전한 위기의식입니다. 모든 기업의 회장님들, 모든 그룹사 회장님들, 모든 회사의 사장님들은 올해는 모든 경영위기가 닥쳐오는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엄청난 파도가 회사를 집어삼킬 것처럼 얘기하잖아요. 그거는 사업가는 그렇게 얘기해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지, 그 이상 그 이하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괜히 그거 가지고 우울해할 필요도 없고 그게 답니다. 그리고 다음에 또 뵙겠고, 이야기에 대해서 놓치고 싶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 알람 전체 설정으로 하시고, 종이 꽉 차 있어야지 전체 설정입니다. 그리고 내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멤버십을 가입하시면 서울대학교 농경대 사회학부에서 배운 것이 농업경제학, 그리고 제가 지구상에서 손에 꼽는 은행 중에 하나인 곳에서 외환딜러로 일하면서 알게 되었던 금리와 통화의 법칙에 대해서 이해하실 수 있는 멤버십이 준비되어 있는데,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가입해 주시면 그러면 다음 시간에도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대훈입니다.